자, 65번입니다. 65번은 주택조합이죠. 자, 요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 이제 이번 시험에 요거는 나온다 생각하고 정리를 하세요.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리모델링과는 달리 뭐를 해야 된다? 모집을 해야죠. 자, 모집하려면 신고를 하고 무슨 모집? 공개 모집해야죠. 물론 예외 있어요. 결혼을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신고 안 하고 선착순 방법을 할 수 있었죠. 자, 모집 신고가 수리가 되면은 정식적으로 조합을 뭐 해야 된다? 이제 인가를 받아야죠. 인가가 나면은 자, 지역 직장은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뭘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죠. 여기 사업 주체니까. 여기서 모집 신고가 수리되고 인가는 몇 년 이내 나야 된다? 2년 이내 나야 된다. 인가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은 몇 년에 나야 된다? 3년 내에 나야 된다. 자, 수리는 됐는데 조합 인가가 2년 내에 안 나면은 요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종결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총회를 해서. 여기 만약에 3년 내에 승인이 안 나면은 이 조합을 해산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총회를 해가지고. 꼭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모집 신고하려면은 대지를 얼마를 갖고 와야 돼? 50%의 뭐 사용권. 조합 인가 받으려면 80%하고 몇 프로? 15%죠. 이거는 사용권이고 얘는 소유권이죠. 그리고 얘들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얘들이 전부 소유권으로 바뀌어야죠. 자, 그리고 조합 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건 몇 년이었어요? 신청은 2년이었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조합은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아니고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고, 못 받으면 조합은 신청자죠.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라. 사업 종결 여부. 그래서 2번, 3번을 묶어서 2번, 3번은 1번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업 종결 여부 총회할 때는 가입 신청자 3분의 2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돼.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 하나 참고하세요. 4번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났죠. 인가가 나고 사업계획 승인은 몇 년? 3년. 안 되면은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뭐 조합을 종결하거나 조합을 해산할 때는 임원이나 발기인이 정산인이 된다.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6번은 주택조합 가입 철회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요거는 이제 뭐 신설된 내용으로서 우리가 좀 듣기는 몇 번 들었죠. 자, 가입비 내고 30일 이내에는 철회가 된다, 안 된다? 철회가 됩니다. 그때는 돈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 돌려줘야 돼. 근데 30일이 지나면 뭘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탈퇴하고 가입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번.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데 납부해야 되는 일체의 금전, 가입비 등이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대행이라는 거 공부할 때는 계약금 등이는 돈을 누구한테 대행을 맡겼어요? 신탁업자한테 맡겼죠. 자, 여기는 이제 대행 내용이 아닙니다. 모집 주체가 모집을 해가지고 가입비 등을 받죠. 받으면 자기들이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치기관이 예치를 해야 돼요. 그 예치기관이 누군지 한번 적어볼까요? 은행. 은행은 당연히 예치기관이 될 거고, 최신관서 우체국이겠죠. 그 다음에 또 보험사업자 거기다가 신탁업자가 들어가죠. 여기도 신탁업자가 들어갑니다. 자, 요런 자들에게 예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얘들이 예치기관이에요. 2번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에는 가입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 처리를 할 수 있고, 청약 처리를 서면으로 했죠. 그러면 서면으로 하면은 의사표시는 서면을 뭐한테? 밑줄 발송한 때. 그러니까 얘는 발신주의네요.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네 번째,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철회를 하면 모집 주체한테 철회를 신청하겠죠. 철회서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예치기관 있죠. 예치기관회장에게 돈 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그럼 예치기관회장은 10일 이내에는 돈을 돌려주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참고해서 한번 봅니다. 전부 신설된 내용이죠. 7일 이내에 요청을 하고 예치기관회장은 10일 이내 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법에서 아예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뭐 규약으로 정한 경우는 얼마를 까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이건 다 돌려줘야 되는 거야. 67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승인 신청은 몇 년? 2년. 우리 건축법의 허가 신청도 몇 년? 2년. 똑같다고 늘 얘기했죠. 건축법은 허가 신청.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2년이다. 2번 사업계획에는 부대 복리시설 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당연하죠. 사업계획이 뭡니까? 집만 짓지 말고 집을 한꺼번에 30채 이상 많이 짓잖아. 집만 짓지 말고 부대 복리까지 갖춰라 하는 게 사업계획이거든. 3번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당연히 변경은 새로운 행위니까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받는 요건은 원칙은 대지의 뭐 소유권. 근데 예외적으로 뭘 확보해도 돼? 사용권. 국지공은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국지공은 없어도 되지. 국지공은. 그럼 결국은 민간은 소유권 아니면 사용권 가져오라 이 말이잖아요. 민간은 소유권 아니면 사용권이라도 갖고 와라. 소유권 몇 프로? 100%. 그러니까 사용권도 100%. 단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몇 프로? 80%. 나머지가 무슨 대상이 되면 돼?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법의 매도 청구는 어디서 나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나온다. 매도 청구 잘 아시죠? 그럼 이번에 하나 더 신설됐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은 모집하는 게 아니죠.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인가를 받으려면 얘는 뭘 받아와야 돼? 결의. 기억나시죠? 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체와 동이 있으면 자, 리모델링은 구분 소유자 의결권이죠. 자, 전체 구에는 얼마 결의를 받아야 돼요? 3분의 동은 과반수죠. 자, 얘가 인가를 받으면 얘는 뭘 받아서 사업을 해요? 허가를 받으려면 이제 얘는 뭘 받아야 돼? 동의. 전체에 대해서는 얼마의 동의 받았어? 75%. 동의에 대해서는 얼마 동의 받았어요? 50%. 자, 그러면 이 리모델링을 조합을 만들 때 결의에 찬성 안 했죠? 안 한 자는 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얘들은 매도 청구 대상이잖아.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 그런데 매도 청구는 언제?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해야 돼. 허가를 받기 위한 요 동의율을 뭐 해야 한다고? 확보하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동의율을 확보해서 매도 청구하죠. 그러면 이제 대지 다 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사업계획 승인 난다 이 말이야. 뭐 말인지 아시겠죠? 뭐 리모델링 허가 받는다면서 사업계획 승인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안 되고 리모델링도 30세대 이상이 세대수가 증가하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잖아. 맞죠? 그 얘기.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4번. 사업주체가 4번 했죠? 5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럴 때는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우리 주택법은 취소란 말이 나오면 할 수 있다. 우리 주택법에서 해야 된다는 딱 한 군데 공부했죠?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했을 때 그때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 3개. 우리 건축허가 취소 사유 3개. 반드시 비교하시라고 그랬죠? 비교하세요. 68번. 공사 완료에 따른 사용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사용검사. 우리 건축법은 뭐 봤죠?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 우리는 허가 한 자, 인가 한 자가 검사하는 거 맞죠? 무슨 법만 달라? 주택법.
주택법은 성인권자와 검사권자가 동일하지가 않지요. 우리 주택법의 사업계획 성인권자가 누구요? 우리 주택법에는 사업계획 성인권자가 누구였더라? 원칙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누가 없었어? 구청장 없었죠? 자, 예외적으로 국장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도지사 나오느냐 시장 군수가 나오느냐 이렇게 했잖아. 기억나죠? 그런데 검사는 누가 한다고? 얘들이 안 하고 얘들이 성인하면 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니까. 구청장이 성인권자가 없잖아. 근데 검사는 구청장이 한다고. 국장이 성인했으면 누가 검사하고?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계획 성인권자에 검사받는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얘기지요. 성인권자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에 검사받는다 이렇게 하면 맞겠죠. 만약에 국장이 성인했다면 국장에 검사받는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사용검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들이 파산해버렸죠. 파산하게 되면은 순서가 정해져 있죠. 시공 보정자. 그자까지 파산했으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입주 예정자가 뭘 만들어서? 대표회의를 만들어서.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요. 입주자 대표회의 이렇게 해서 틀렸다고 출제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죠.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잔조공사를 끝내고 한다. 자, 요 두 가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 3번에 나와 있네. 자, 지금 사업주체가 파산해서 도망가고 없죠. 그 시공보정자나 입주 예정자들이 사용검사를 받았죠. 그러면 얘들 앞으로 바로 뭐 한다?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본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원래는 사업주체 앞으로 보전 등기해야지. 그리고 우리 입주자들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사업주체가 파산해서 도망가고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은 기억 있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절차 이행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파트 다 지었다는 말이죠. 그때는 뭐 누가 하고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어. 아파트 다 지었는데 뭐 지가 도망을 갖고 뭐 했고 아무 상관없다. 4번 봅니다. 주택의 분할건설 공급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분할건설 공급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말은 이걸 공구별 이 말이죠.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구를 나누는 목적이 뭔데요? 공사 따로따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 착공신고 사용감사를 따로따로. 그러면 우리 주택법에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그거 하려고 공구를 만든 거 아닙니까? 동별로도 받을 수 있죠. 동별 예외가 원칙은 공사 끝나고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동별 아니면 뭐 공구별로 받을 수 있다. 5번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며칠이나 한다고? 15일. 건축법은 사용승인을 며칠이내 검사를 해요? 7일. 69번 갑니다.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죠.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우리 국계법의 기본계획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네, 물론 수립권자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가 없는데 그것만 몰라도 되니까 그것까지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그러면 여기도 주지 의견 듣죠? 협의심의 하죠? 똑같아. 그럼 지방의회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국회법하고 똑같다니까 기본계획하고. 다 30일이잖아. 국회법 강력 기본계획 30일이잖아. 여기도 30일. 협의 요청받은 자도 며칠? 30일. 다 30일이에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특광시장 대도시시장 괄호 안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을 포함한다. 자, 그것만 몰라줬습니다. 일단 군수는 안 보인다 그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공람은 당연히 며칠이겠어? 그거야 뭐 14일이죠. 14일이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의회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한다? 30일이라니까. 국회법처럼. 정비법은 60일이죠. 정비법의 기본계획 정비계획은 60일이었잖아. 그리고 여기는 협의 있죠. 협의심의도 하거든. 협의 요청받은 자도 며칠이나 의견 제시해? 30일. 국회법도 다 30일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70. 자, 우리 주택법의 용어들 놓치면 안 돼요. 자, 우리 주택단지는 뭘 물어본다고? 별개의 단지로 보느냐 안 보느냐 물어봅니다. 별개의 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도로로 구분이 돼야 돼? 일반 도로는 폭이 20m, 도시계획도로는 8m. 2번 어린 놀이터는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럼 1번이 틀린 거 아시겠죠? 8m밖에 안 되면 안 돼. 이거는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이고. 3번 오피스텔 기숙사는 준주택이죠. 전에 준주택의 개념을 보신 적이 있는가요?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죠. 그런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죠. 부속토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주택과 준주택 모두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주택, 준주택 합니다. 뭐 종류는 언어다기는 다 아시죠. 4번 주택단지 안에 지역난방시설의 경우는 간선시설이다. 자, 간선시설 기억납니까? 자, 단지 안에 기간, 단지 밖에 기간, 기간이 되는 거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 이런 걸 기간시설이라고 그래. 단지 안에 기간시설과 단지 밖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거야. 이게 간선이야. 그러면 연결 안 해도 간선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외워야 되겠네. 그게 가, 통, 지, 가스, 통신, 지역 난방,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요거는 연결 안 시키고 단지 안에만 있어도 뭐다? 간선시설이다. 아시겠죠? 만약에 간선시설이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나온다면 요 숫자 정도는 한번 참고해. 안 그래도 숫자 많은데 또 숫자 얘기하려니까 좀 거시기 한데 우리가 주택을 짓잖아요. 단독주택은 뭐라고 불러? 호라고 부르죠. 단독주택은 몇 호 이상? 100호 이상이야. 공동주택은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세대라 부르죠.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이지. 그러니까 집을 100채 이상 짓는 거야. 100채 이상. 그럼 뭐라 한다고? 전기, 가스, 이 공사들이 뭐라 한다고? 야, 많이 쓰겠네. 하면서 가서 간선시설 연결시켜 준다고. 대지는 16,500이 돼야 돼. 대지는 16,500 이상이야. 저건 몇 다? 16,500 이상. 참고로 한번 들어보자. 자, 100호를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100호. 아유, 발음이 그렇게 좋아요. 제가 그거 같으면 영어로 물어보겠어요. 화이트 타이거잖아. 화이트 타이거. 100호. 100호는 어디 살아? 금강 마운틴에. 금강 마운틴의 봉우리가 몇 개예요? 12,000봉인 줄 알고 있잖아요. 12,000봉이 아니고 16,500봉. 100호 생각하고 16,500. 그럼 리모델링은요. 기존에 간선시설이 있겠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리모델링도 100세대 이상이 만약에 증가하죠. 그러면 의무자가 해줘요. 다시 말해서 이 규모는 뭐냐면 간선시설을 의무자가 해준다고. 공사가 와서 해준다고. 그럼 만약에 100세대가 안 돼. 그러면 간선시설이 필요가 있어 없어? 간선시설이 없으면 되나.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수도도 들어와야 되고 도로도 연결시켜야 되지. 상하수도. 그죠? 간선시설은 필요한데 이 규모 이상이 되면 의무자가 설치 의무자 공사가 와서 해주고 이 규모가 안 되면 사업주체 지도를 해야 되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죠? 이 규모가 안 되면 누가 한다?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그래서 간선시설, 요 개념이 간선시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역 난방시설은 요거는 연결시킨단 말이 없어도 간선시설 맞죠? 그럼 요거 누가 해준다고? 공급하는 자가 해주는 거야. 난방을 공급하는 업체가 와서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 의무 중에 도로 상하수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도로 상하수도는 도로는 뭐 공급하는 적 없잖아. 도로 상하수도는 요거는 지자체가 해줘. 도로 상하수도 의무자는 누구였더라? 지자체고. 그것만 기억하면 돼. 지자체 도로 상하수도 빼고는 다 공급하는 자가 하는 거야. 전기, 수도, 가스, 난방은 다 공급하는 자가 한다. 우리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나올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거 있죠. 빨간 우체통. 그건 누가 설치해줘?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해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아까 얘기했죠. 공구를 만드는 이유는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따로따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의 세대수는 몇 세대가 돼야 돼요? 300. 전체 세대수는 600이죠. 71번. 자, 세대구분형입니다. 세대구분형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아파트를 짓는다 할 때 세대구분형하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만드는 경우. 자, 결론적으로 둘 다 뭐가 중요합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면 그냥 편하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세대수가 늘어나면 주차장이 부족하겠네. 그래서 세대구분형은요.
엄격하게 뭐를 규제한다고 했어요? 세대수. 특히 여기 문제는 허가 신고 받아서 하는 기존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3번, 4번을 묶으세요. 전체 세대수의 얼마 이하가 돼야 돼? 10분의 1 이하가 돼야 돼요.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and 4번에 동별 전체 세대수의 얼마? 3분의 1.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전체로 따지면 10분의 1 이내가 돼야 되고 동으로 따지면 그 동이 얼마? 3분의 1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받아 짓는 공동주택은 전체의 3분의 1이었죠. 굉장히 완화됐잖아요. 기존 공동주택은 달리 3분의 1. 그리고 주거전용 면적도 제한했죠. 면적의 3분의 1 이렇게 했는데 기존의 허가신고는 면적은 규제하는 거 없고 오로지 뭐만? 세대수만 엄격히 규제를 한다. 전체 얼마? 10분의 1. 동의 3분의 1. 그렇게 기억하세요. 72번 갑니다. 건축입니다. 옳은 거.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뭐 이전을 포함한다 그래야죠. 기존 건축물이 철거 멸실된 대지에 새로의 건축물을 축조하되 자 철거라는 표현을 지금은 건축법에는 뭐라 쓴다고? 해체. 이제는 철거라는 표현 안 쓰고 이제 해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해체를 했다 아니면 멸실이 되었다 하면은 전부가 해체 멸실된 건가요? 일부가 된 건가요? 전부. 일부란 말이 없으면 전부 된 겁니다. 전부 현재 해체는 멸실되고 종전보다 연면적이 늘어났죠. 더 커졌죠. 커짐이 뭐야? 신축이죠. 신축. 전부 해체 멸실되고 더 크게 되면 신축. 일부 해체 멸실되고 더 크게 되면 정축. 그렇습니다. 3번.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리는 것은 정축에 해당한다. 어때요? 맞죠? 정축에 해당한다. 4번. 재축은 반드시 원인이 뭐가 나와야 돼? 멸실. 멸실되고 다시 짓는 건데 종전규모 안에서 지으면 당연히 재축이지만 더 커지는 것도 있죠. 근데 뭐는 절대로 더 커지면 안 돼? 연면적. 면적이 커지면 무조건 정축입니다. 연면적 합계는 반드시 종전규모 이하가 되어야 하고 동수,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고요. 5번에 이전은 주요구조부 해체하면 안 되죠. 같은 대지예요? 다른 대지예요?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바꾸는 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맞추라고 주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물 중에 건축물, 성관계도 한번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건축행위, 건축 대수순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적용지역, 이 정도는 반드시 그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공법이 국회법하고 개발법 있죠. 이 두 가지 법률은 거의 공부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법은 거의 한두 문제씩 정도 빼고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돼. 국회법하고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은 막 흔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법을 흔들지 몰라요. 흔들어버리면 그 법은 많이 못 맞춰. 많이 맞춰봐야 절반 정도만 맞춘다 생각하면 돼. 절반 정도만. 그래 마음을 편하게 그래 먹으면 된다니까. 그럼 50점, 60점이에요. 그렇게 하면 50점. 73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거.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지, 이런 거. 건축법에 적용을 안 받는 거. 문화재 적용 안 받죠? 지정문화재만 적용 안 받아. 임시지정도 적용 안 받아. 다 안 받죠? 그 다음에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거 있죠?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거. 첫 번째, 운전, 보안, 시설. 기차타러 건너갑니다. 보행시설. 기다립니다. 플랫폼. 물 넣고 기름 넣는 창고 필요하죠? 급수, 급유, 급탄시설 적용 안 합니다. 여기 없는 건 다 적용해요. 철도 역사. 철도 역사.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 고속도로 위에는 뭐가 있어? 통행료, 징수시설은 적용 안 하죠. 그러면 고속도로 위에 있는 휴게소는 어때요? 적용해야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있었죠. 요거는 조건이 두 개가 붙었죠. 공장, 용도, 대지여야 하고 이동이 뭐 해야 돼? 쉬워야지. 그러니까 리얼은 적용하겠죠. 공장 대지가 아니네. 주거용 건축물 대지에 있다. 그러면 요거는 적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천구역 안에 수문조작실 적용 안 하죠. 74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업이 아닌 경우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은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건축법이 다 적용되는 지역은 복잡한 도시지역이겠죠? 그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관농자죠? 요 관농자는 어떤 경우에 건축법이 다 적용됩니까? 뭐가 지정됐을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과 똑같이 건축법이 다 적용됩니다. 자, 관농자라도 만약에 그 동네가 동이나 업 같으면 건축법이 다 적용됩니다. 그러면 동업이 아닌 면지역 있죠? 면지역은 건축법을 다 적용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지. 뭐 말인지 아시겠죠? 면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됐다면 저기 전면적 적용하겠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업도 아니잖아. 그러면 적용 안 한다고. 방금 읽어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근데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업도 아니라 돼 있잖아.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관리지역인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 건축법이 다 적용되는 지역이 아니라고. 일부 규정은 적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거 안 하는 게 몇 가지였어? 6가지가 있었죠. 자, 우리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죠.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우리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할 때는 우리 건축법에서 이해관계인이 동의받으라고 그랬죠. 시골에는 면지역은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이죠. 대지 분할 제한. 건축법 몇 조? 57조. 3번이 뭐예요?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 접해야죠. 요걸 면지역에서는 적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우리를 뭐라 불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 네 번째는 건축선이죠.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뭐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뭐겠어? 건축선 넘어오지 말라는 거지. 6번째가 뭐죠? 방화 지구 건축물. 시골에는 목조 건물 짓는다고 그랬죠. 요 6개는 면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자,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시골이라도 건폐용역률은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건폐용역률은 적용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75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아까 사업계획도 마찬가지죠. 주택법에 대지 소유권 원칙. 그런데 뭘 가져와도 돼? 사용권. 그죠? 사용권 그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2번.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3번. 이의 경우 분양 동그라미 목적으로 하는 공동 동그라미. 자, 우리 건축법에만 나오는 특징이죠.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면 이때는 반드시 대지에 뭐가 있어야 돼? 소유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사용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었느냐? 기억나시죠? 공유자 수의 80% 기억납니까? 그들의 지분의 합계의 80% 기억납니까? 그러면 허가해 준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우리 이런 집합 건물이에요. 만약 이 건물이 한 사람 소유라면 집합 건물이 아닌데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하고 있죠. 이럴 때는 이 건물이 노후화 되었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아무 때나 소유자들 모여가가지고 80% 모여가가지고 우리가 할 거니까 네 팔고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그 사유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없거든. 책에도 없었고. 그러면 그 사유 중에 한 가지를 거기 적어 놓은 거예요. 사유 중에 한 가지가 4번이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붕괴되어서 다시 신축이나 재축이 필요하다. 요게 그 사유 중에 한 개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공유자의 일정한 동의를 받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죠. 그 일정한 동의라는 게 뭐다? 공유자 수의 80%. 그들의 지분 합계의 80%. 아시겠죠? 요런 동의 받으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를 인정해? 그렇죠. 매도 청구죠. 그래서 우리 건축법도 매도 청구가 나오죠. 우리 주택법은 아까 지구단위계획구역 조합에서 매도 청구 나왔잖아. 근데 우리 건축법 주택법 매도 청구는요. 집합건물법을 준용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없어요. 집합건물법 갖다 쓰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기억했죠. 무슨 가격으로 사? 시가. 그리고 몇 개월 이상 협의? 3개월 이상 협의. 건축법 주택법 똑같죠?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5번이 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가 되겠습니다.
자, 76번 특별건축구역입니다. 특별건축구역도 우리가 새로 신설된 내용인데 이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특별건축구역은 쫀이죠. 좀 독특한 특별한 건물 좀 지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구역이 특별건축구역이에요. 그러면 특별건축구역은 여러 가지 특례를 주겠죠. 네, 특례 얘기는 오늘 안 할게요. 요거만 얘기해 볼게요. 자, 대상과 절차인데요. 자,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은 너무너무 많아서요. 왜 못 외워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건축구역은 절대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 요거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요걸 물어봅니다. 이걸 뭐라고 외웠어? 계좌. 계좌 첩보라고 외웠죠. 자,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얘는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국방부 장관과 뭐 해야 돼? 협의해야 되죠. 국방부 장관과 또 국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방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를 하면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 2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군사기지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단 우리 절차에서 지정권자가 국장하고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자, 우리가 지정할 때 필수 절차가 무엇인가요? 좋은 지정할 때 필수 절차가 뭐예요? 심의지. 그리고 우리한테 고시공고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 지정권자에게 특별건축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뭐한다?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신청 요청은 행정이다, 비행정이다? 행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시도지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시군구에 하는 건 당연히 시도에 하는 건 시군구가 하겠죠. 시도의사는 지가 지정권자라면서 뭔 지정을 신청해? 지가 지정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자세히 공부 안 하셨지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과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그럼 국장이 지정하는 대상 같으면 시도의사도 지정권자가 아니니까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우리 공법을 통틀어서 누구한테 신청하는 것 중에 요렇게 얘는 얘한테 이렇게 공부한 거지 사실은 여기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우리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했는가 기억나요?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했어? 이런 것 때문에 국도 잊어버리면 안 돼. 얘들한테 중앙행정기관도 제한하고 시도지사도 하고 시장군수 이런 구청장은 안 나오지 국회법에. 얘들이 제한하는데요. 얘들한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얘는 시도지사는 얘한테 제한하고 이런 말 없잖아. 근데 여기는 딱 정해져 있어. 시군구는 누구한테 하고 특광도의사한테. 중앙하고 시도의사는 누구한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며칠 이내 심의하라고 그랬죠? 30일 이내. 이제 오늘은 이걸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한제도가 신설이 됐어요. 지정 제한제도가 신설이 됐어. 혹시 그게 나오면 틀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제한은 관리계획 위반 제한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정비계획 위반 제한 3개 공부했죠? 그 3개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한을 볼 텐데 좀 독특해요. 자, 보세요. 3번 보세요. 지정신청기관 외의자. 지정신청기관은 행정청이죠. 신청기관이 아닌 자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까 뭐 한다고?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제한한다고? 시도지사한테 한다니까. 우리 아까 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누구한테 했어? 시행자가 시군구에 했잖아. 시군구에 하고 시군구가 또 지정권이 없으면 요청하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도의사한테 제한해요. 단 이때는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듣는 건 임의예요. 필수 절차가 아니라 의미를 들을 수 있어. 그럼 흘러가는 거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 자,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서 제한할 수도 있고 안 들어서 제한할 수도 있죠. 먼저 안 들어서 제한했다 가정하자. 시도한테 제한했죠. 그럼 시도에서는 이걸 사업을 구역을 결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내야 되잖아. 결정 내릴 때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하거든. 그런데 그때는 시군구 의견을 들어야 돼. 시군구 의견 듣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할 건지 여부를 결정해야 돼. 그냥 듣기만 들었어요. 옛날 이야기 한다 생각하고 호랑이 담배 피듯이. 아시겠죠? 근데 말이죠. 만약에
제안할 때 시군구 의견 들어서 제안할 수 있죠. 그러면 시도에서 결정할 때 시군구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할 때 무슨 절차 거쳐서 결정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합니다. 그 결정을 45일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니까. 우리 관리계획은 45일 이내에 여부를 알려주라고 그랬잖아. 여기는 지정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정을 결정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제안한 자에게 알려주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한번 인강을 한번 돌려봐야 다시. 자, 그럼 4번 보세요. 자, 어쨌든 우리는 제안할 때는 동의받고 수용 여부, 반영 여부 알려주는 거 맞죠? 그 동의가 얼마예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죠. 근데 그 국공유지 면적 제외한다 돼 있죠. 근데 4번 보세요. 5번 보세요. 5번. 4의 경우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국공유지 관리청이 동의받으라 돼 있죠. 그럼 결국은 국공유지 동의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데 전체 국공유지까지 포함시켜서 3분의 2가 아니고 국공유지 빼놓고 3분의 1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아시겠죠? 국공유지는 따로 받아야 되고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정 여부는 며칠이내 결정? 한번 적어봐. 지정 여부 며칠이내 결정? 45일. 지정 여부 45일. 그 45일 이내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뭘 거쳐야 돼? 심의. 시군구 의견 안 들었으면 의견도 듣고 심의. 자, 결정 여부를 45일 이내 결정했으면 며칠 이내 통지해서 알려준다고? 14일. 뭐 제휴약제까지 지금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돼. 77번 봅니다. 건축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자, 1번 지문 같은 게 제일 어렵죠. 우리 건축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게 23가지나 많거든요. 다 못 외워. 그래서 이 지문은 대부분 맞아. 허가 받으면 뭐뭐를 간주한다는 건 맞아. 세 가지 관계는 아시죠?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요 절차 요 세 가지 관계 정도는 기억하세요. 2번 50층의 공동주택을 광역시에 짓는답니다. 우리 건축법 문제입니다. 건축법은 21층 이상은 특별시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거 맞죠? 그래서 시장이 합니다. 3번 건축허가 시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입니다. 이것도 신설된 규정이죠.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의 구조뿐만이 아니고 뭐까지 검토하는 거야? 지하층을 파면 인접대지에 미치는 영향 있죠? 그것까지를 검토하는 게 안전영향평가인데 우리는 안전영향평가 대상 정도 기억을 합시다.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안전진단 영향평가 대상은 뭐다? 초고층 건축물이요. 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 50층. 또는 높이 곱하기 4니까 200m. 건주택법은 곱하기 3이고 우리 그거 분양가 상한제에서 빼는 거 있었잖아요. 건축법은 곱하기 4야. 한 층의 높이는. 그러니까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200m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 층만 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어? 몇 층? 16층 이상입니다. 우리가 다중이용 건축물이 16층 이상이잖아요. 16층 이상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조건이 뭐가 붙으면 돼? 연면적 10만. 연면적 10만 이상 앤더 16층 이상. 두 가지가 결합되면 초고층이 아니더라도 안전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죠? 21층 이상이 아니고 16층 이상. 그래서 4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자, 우리 건축법은 허가받고 몇 년 이내 착수? 2년. 주택법은 몇 년? 5년. 공구를 나누면 최초의 공구는 5년이고 최초의 공구가 아니면 그러죠. 최초 착공신고하고 2년. 4번. 3번이죠. 여기는 취소해야 된답니다. 건축법은. 5번 건축인의 심의 결과. 자, 우리 건축 허가 신청 몇 년? 2년. 두 번 나왔죠.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받고 2년 이내 허가 신청. 사전결정 들어보셨죠? 사전결정 통지받고 허가 신청 몇 년? 2년. 둘 다 2년입니다. 우리 주택법의 사업계획 성의 신청 몇 년? 2년. 항상 똑같다고 늘 얘기하고 있잖아. 허가 신청, 사업계획 성의 신청. 78번.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권고. 자, 우리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 정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죠? 우리 건축법에 높이 정 두 개 있잖아. 가로구역 단위로 허가권자가 높이를 정할 수 있다. 그 정할 때 주민에게 공람하고 심의 거치고 해서 정하죠.
공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높이를 정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요약집에는 그 절차만 넣어놨고 요 내용은 안 넣어놨었죠. 다른 자격시험에서 요걸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높이를 정할 때 허가권자가 지 마음대로 안 정하겠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고려해서 정할 사항이 그 내용인데 다른 자격시험에 나왔는데 그대로 한번 옮겨서 이렇게 출제해서 우리 시험에도 첫 번째 뭐를 검토한다고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죠. 그 동네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해서 높이를 정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너비죠. 그러니까 앞에 접하는 도로가 높으면 높이도 높이 정할 수 있겠죠.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제도 중에 뭐가 사선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에는 이 동네 가로구역 높이를 정했잖아. 근데 가로구역 높이가 있으면 그 높이 맞추고 우리 동네는 높이를 안 정했죠. 그러면은 전면도로 너비에 따라서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도록 돼 있었어요. 그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높이도 뭐하고 관계도 있다? 전면 도로 너비 아시겠죠? 도로 너비도 관계가 있고 세 번째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건물은 높이 직거래 해놨는데 상하수도 용량이 딸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 것도 고려해서 높이를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도시 미관이나 경관계획 이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도시 미관 경관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한다. 근데 마지막에 에너지 이용 관리 계획 있죠. 에너지 이용 관리 계획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대로 참고해 주시고 한 개만 더 적어 볼까요? 한 개만 더.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 계획입니다. 장래 발전 계획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 계획 이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높이를 정한다 하는 거 하나 참고하시고 그동안에 그동안에 공부하셨던 부분을 좀 위주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번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장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농지법의 행령청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농지법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시구 엄면장이 나오는 걸 한번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시구 엄면장은 어디서 나왔어? 두 군데 나왔죠. 농취증 누구한테 받았어요? 농취증 발급 시구 엄면장이 있죠. 두 번째 시구 엄면장은 임대차 계약서 있죠. 자, 우리 농지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에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를 하죠.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처럼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농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나가 그러면은 안 나가. 나 여기 대항력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이제. 그 확인하는 걸 누가 한다고? 시구 엄면장이 한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시도지사를 하나 기억해 주세요. 농지법의 시도에서는 농업 진흥지역의 지정권자입니다. 농업 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한다? 농장입니까? 시도지사입니까? 시도의사입니다. 시도의사가 당연히 뭐 거쳐? 모든 쪼는 심의 거치죠. 심의 거치고 농장에 뭘 받아? 승인받아서 지정한다고 그랬죠. 농장이 승인할 때 안에 녹개가 들어있으면 국장하고도 협의해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세 번째는 농장을 하나 좀 꼭 기억해 주세요. 농축산식품부 장관 그럼 농장은 어디 나오느냐? 자, 우리 전용허가 있죠. 전용허가. 우리는 농지를 여기다 적어볼까?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은 뭘 받아야 돼? 허가. 경미한 건 뭐하고? 만약에 전용하는 주체가 행정청이죠.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 같으면 뭐 한다고?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는 방법이 세 개예요. 세 개예요. 그러면 전용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이게 농장이야. 물론 실무에서는 규모에 따라서 시도지사, 시군구에 위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어쨌든 전용 허가권자를 농장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국가지자체는 농장하고 뭐할까 협의하겠죠. 허가권자가 농장이니까 농장과 뭐 한다고 협의하겠죠. 이렇게 전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전용 허가권자가 누구다? 농장. 자, 농장 하나, 시도의사 하나, 시군면장 2개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기억한 나머지 농지법에서 행정청이 나왔는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은 전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밀어붙이세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면 전부 시군구로 갑니다. 아시겠죠? 시군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는 뭐냐? 전용 허가를 안 받는 거 물었죠? 전용 신고했다. 전용 허가 받아 안 받아? 전용 신고하고 했어. 전용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3개 중에 1개 하면 된다니까. 신고 대상은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야.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니까. 전용 협의를 거쳤거나 협의를 했다는 말이 나오면 안 받아. 그 다음에 신고했단 말이 나와도 안 받아요. 아시겠죠? 그 문제 보세요. 문제를 1번. 농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 물었거든.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협의 동그라미. 협의를 거친 농지. 협의했으니까 허가 안 받죠. 2번. 전용 신고 동그라미.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안 받죠. 그러면 3번, 4번만 좀 기억하면 되겠네요. 3번은 뭐냐?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불법으로 농지로 개간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걸 산림으로 다시 뭐한다? 다시 산림으로 복구를 시킨다. 할 때는 이게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니까 농지법의 적용 자체를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전용 허가 필요 없어요. 2번째.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허가를 받았죠. 하천관리청 허가 받고 형지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다. 무슨 말이냐?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건 이 농지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천구역에 있다는 거야. 그럼 요거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전용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고 2개 참고하시고. 그럼 한국농어촌공사는 전용 허가 받아 안 받아? 받아야지. 저 국가지자체는 협의하고, 아시겠죠? 협의하고. 농어촌공사 이런 공사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80번은 우리가 대리경작에 관한 내용인데요. 대리경작이 뭡니까? 농사를 안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농지? 유휴농지. 유휴농지는 노는 농지, 쉬는 농지? 노는 농지지. 쉬고 있는데, 잠시 쉬고 있는데 그것도 대리경작 시키고 그러면 안 되지. 자, 쉬고 있는 건 휴경입니다. 휴경하는 농지예요. 휴경하면은 경자가 쉬고 있죠. 그럼 휴경하는 농지에 대리경작자 지정한다면 틀려요. 휴경이 아니고 유휴농지에 대해서 대리경작자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한다고? 누가? 모르면 다 시군구라니까요. 모르면 다 시군구청장이야 그냥. 자, 그러면 유휴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안정하면 몇 년이라고? 3년. 안정은 3년으로 한다. 3년 이상 아닙니다. 안정하면 3년으로 한다. 우리 임대차 계약기간은 몇 년이었어요? 3년 이상이죠. 농지 임대차 3년 이상. 만약에 다년생식물 재배하면 5년 이상입니다.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농지법 조금 안 했습니까? 했죠? 안 했어? 그건 중개사법 조금 해주면 좋은데 우리 공법은 양이 많아서 농지법까지 할 시간이 없어. 자,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년생식물을 지금 5년 이상이거든. 그러면 3년 이상이 만약에 3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잖아. 둘이 약속했죠. 2년으로 정했잖아. 그럼 3년으로 가요. 임대차 기간은 3년 밑으로 못 정해. 그 2년으로 정했잖아. 3년으로 봐. 그런데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어. 임차인은 2년 했잖아 우리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니까. 근데 임대인은 2년으로 정했다고 2년 안 돼. 3년으로 보는 거야.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5년.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근데 대리경작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대리경작은 1년으로 정해도 되고 2년으로 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 정하면 몇 년이라고? 3년이다. 안 정하면 3년이에요. 2번째, 대리경작의 수확량. 다 대리경작자는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은 거잖아요. 쌀 10가마니 나면 1가마니는 줘야 됩니다. 그 수확량이 얼마? 100분의 10의 농작물의 수확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얘네는 12개월 요걸 괄호로 열어놓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2달 내에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을 해야 되고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하면 공탁을 시키면 됩니다. 공탁시킨다고 해서 쌀가마니 집어지고 법원에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돈을 맡기면 되겠지. 농업법인입니다. 우리는 전에 농업인, 농지, 농업인 공부했죠? 그게 중요하고 농업법인은 두 개가 있어요.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구성원이고요.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구성인이고요. 농업회사법인은 집행권한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만 농업인이 되면 됩니다. 집행권이 있는 자의 얼마? 3분의 1 이상만 농업인이 되면 농업회사법인이 된다. 그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뭐라 불러? 농업법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뭐 과정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백서 문제하고 이런 동형 문제 사회본하고 이 정도는 모르는 것을 좀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보시고 고득점 아니더라도 60점은 꼭 받으셔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 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